안녕하세요. 하이맵 의원 김혜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판교에서 여기 교대역 앞으로 이전하고 처음 시간이네요. 그죠?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전하고 첫 강의는 정상이 없어서 더욱 무서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비타민 D 주사가 나왔을 때는 그게 뭐예요? 그것도 뭐 먹어야 되나요? 뭐 주사 맞아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비타민 D 햇볕 많이 쬐면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죠? 이렇게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D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우리가 또 비타민 D의 역할이나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비타민 D를 어떻게 적정 농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맵 의원에 대해서 잠깐만 안내를 드릴게요. 하이맵 의원이라고 저희가 이름 지었을 때 넓게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플랜을 세워드린다라는 의미로 하이맵 의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교대로 오면서 좀 더 이제 넓은 공간에서 이런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병원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기능 상담이나 건강 상담을 같이 할 수 있는 상담 선생님과 그다음에 영양사 선생님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저희들의 포부를 저희들이 가시화하기 위해서 병원 입구에 이런 기능의학 검진 건수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이제 이창 원장님 하시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 시술 건수를 병원에 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어제 저희 대기실에 있는 시술 건수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누적 건강검진 기능의학 검진 건수가 22,281건, 그 다음에 경두계 자기 자극술의 누적 시술 건수가 지금 어제까지 12,998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건강 기능의학 정보를 분석해서 이런 건강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식생활과 그 다음에 운동 습관,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개선했을 때 실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혈액 검사나 다양한 검사로 자꾸 체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기능 정보를 가지고 그게 맞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실에 건강하고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강 검진 코너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기능의학 치료를 하다가 보니 임용 환자분들의 환자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판교에서. 그래서 이런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임용 환자를 치료했던 저희들의 경험을 저랑 이창 원장님이랑 같이 지난달에 책으로 펴냈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책 제목이고요. 출간하고 2주쯤 지나서 주간 베스트 1위, 교보문고에 건강 분야 주간 베스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고, 이런 기능의학적으로 이 건강정보를 많이 자연스럽게 분석하는 것이 이런 난치성 질환이라고 알려진 다양한 질환들의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도 이제 치료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D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이름은 비타민이지만 사실은 아주 강력한 신경조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비타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의 성장이나 유지를 위해서 외부를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유기물질이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그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내분비 기관에서 합성되어서 몸의 여러 것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정의가 전혀 다른데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D는 마치 작용을 호르몬처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타민 D의 구조를 보면 중간에 그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몸을 석회화시키는 작용을 있기 때문에 칼시페롤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계에서도 이런 비타민 D의 그 정부체가 있는데요. 버섯의 버섯이나 효모에 존재하는 식물성 스테롤을 우리가 엘고스테롤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동물에서는 우리 피부에 피하 세포에 비타민 D의 정부체가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로 바뀌는 거죠. 이것은 그 열과 산성 공기에 매우 안정하고 산성에서는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용은 소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런 작용이 있고, 그래서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비타민 D의 농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특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은 기능의학적으로 이런 대사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몸이 여러 군데가 석회화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막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고 몸이 여기저기 석회화 되시는 분들에서 이런 분들의 그 석회화의 경향을 줄이고 또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데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까지 사시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서 옛날까지 금물로 친자면 옛날에는 이 금물이 한 60년이나 70년 정도만 가면 되는 구조물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그 바디라는 구조물이 100년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100년 가는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철근 콘크리트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뼈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타민 D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D 1IU는 0.025 마이크로그램을 1IU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 하면 햇볕을 많이 보면 합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쬐면 그 자외선 중에 UVB가 이 진피에 있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비타민 D의 전구체를 비타민 D로 바꿉니다. 이것이 비타민 D로 바뀌어서 혈중으로 가서 이 혈액 내에서 다시 간으로 가서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3로 바뀌고요. 이것이 다시 신장으로 가서 1,25다이하이드록시 비타민 D3로 바뀌어서 이것이 이제 활성형의 형태를 띠게 되어서 전신으로 가서 작용을 하는 거죠. 가는 장기는 장도 있고 뼈도 있고 그다음 면역세포도 있고 이런 암세포에 가서도 면역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루트로 이런 음식에 있는 그 비타민 D가 흡수되어서 이것이 또 혈관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간과 신장을 통해서 활성형의 형태로 되어서 비타민 D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보시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 D의 양은 고작 9에서 10% 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합성되는 비타민 D가 실제 우리 혈중의 비타민 D 중에 90에서 95%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비타민 D는 우리가 사실은 음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아무 햇빛이나 쬐면 이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느냐?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그 햇빛이 들어올 때 이 자외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UVA, UVB, UV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비타민 D의 합성에 관여하는 것은 UVB입니다. 그래서 UVB는 이렇게 진피에 이렇게 도달되는 거고요. UVA는 그림에서 보시면 좀 더 깊은 층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UVB는 주로 그 햇빛을 쬐을 때 우리가 빨갛게 일어나는 그런 일광 화상을 유발하는 파장이고요. UVA는 타죠. 이렇게 멜라닌 색소를 자극해서 타게 하는 게 UVA입니다. 근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자외선은 UVB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피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느냐라는 것은 진피에 도달하는 UVB의 양, 그 다음에 피부에 원래 만들어져 있던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 양에 정비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햇빛이 많아야 비타민 D가 많이 합성이 되니까 겨울보다는 여름에 비타민 D 합성이 훨씬 잘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적도에서부터 우리 적도에서 0도로 해서 쭉 위도가 북방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추운 지방에 가까운 고위도일수록 이 자외선의 그 집적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빛을 쐬었을 때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늦봄부터 그 초가을까지 우리가 여름 빛이 쨍쨍 쬐는 그 시기가 아니고 그런 늦봄과 초가을을 지난 그 외의 시즌에는 북위 35도 이상에서는 비타민 D를 잘 합성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위 35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지도에서 보시면 전라남도 신안군, 무주군, 화순군, 경상남도 하동군, 거제, 가덕도라는 아주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늦봄에서 초가을 시즌이 아니면 햇빛을 쬐어서 비타민 D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도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D의 합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비타민 D 부족하세요 하면 햇빛 열심히 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 D를 우리가 필요한 양을 충분히 햇빛을 통해서 합성을 하시려면 햇빛의 노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그러니까 하루 중에 치면 햇빛이 굉장히 쨍쨍한 시간이죠. 그죠? 그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안 되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UVB가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에 이 노출돼야 되는 면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얼굴, 팔, 다리 전체를 매일 15분에서 20분간 햇빛에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10시에서 2시니까 4시간이죠. 4시간을 얼굴과 팔, 다리 전체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빛을 매일 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늦봄과 초가을에만, 그 사이 시즌에만 합성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집에서 우리 집이 햇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집 남향이고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러면 나 집에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햇빛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은 UVB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 베란다 아니면 아파트 거실에서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르죠. 우리 같은 동양인이라도 좀 하얀 사람이 있고 까무잡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까무잡잡한 사람일수록 햇빛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하기가 힘이 듭니다. 생각에는 우리 금으면 더 잘 할 것 같은데 얼굴이 하얀 사람이 까만 사람보다는 비타민 D를 잘 합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드는 것도 슬픈데 65세가 넘으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비타민 D를 젊은 사람보다 25%밖에 생성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햇볕에 비타민 D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햇볕에 계속 아까 우리가 그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시간을 하루 종일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햇볕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최고 50에서 60 나노그램 밀리리터 이하이다. 이런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쭉 늘어나지만 50에서 6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면 쭉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 몸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내 몸에 필요한 것만 만들려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는 기전이 어떻게 되느냐? 태양광선에 노출될 때 장기간 노출에도 비타민 D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가 않는데 장기간 노출될 때는 피부에서 합성된 비타민 D3가 다시 비활성형의 형태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다른 비타민 이외에 뭐 루미스테롤이나 타키스테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더 이상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인체가 신비하죠,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가 10%밖에 그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타민 D가 어떤 음식에 많은지를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 정어리 캔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많은 음식은 정어리 캔이더라고요. 정어리 캔 100g에 500 IU의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연어, 목이버섯, 고등어, 참치 캔 100g당 이렇게 쭉 순서대로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란, 우유, 요구르트, 오렌지 주스가 아마 여기 나온 거는 우리가 비타민 D 강화 오렌지 주스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치즈, 버터 순으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으로 흡수되는 비타민 D는 햇빛으로 합성되는 비타민 D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우리가 음식으로 많이 먹기는 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 하면 일단 뼈 건강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비타민 D의 작용을 보면 비타민 D와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입니다. 여기 보면 이 뭔가 곡선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죠? 왼쪽은 심혈관 질환으로 Y축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고요. X축은 비타민 D의 그 혈중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혈중 농도가 50에서 80, 75 정도 되네요. 그죠? 나노몰 퍼 리터일 때 가장 심장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낮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내가 주사를 맞거나 뭐 약을 먹거나 햇빛에 노출되어서 만든다면 가장 유리한 농도는 50에서 75 나노몰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장 질환과 비타민 D의 농도에 대한 그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칼슘 우리가 칼슘 보충제들 많이 드시죠, 그죠? 대부분 드시는 게 칼슘, 마그네슘 보충제 많이 드시는데 비타민 D를 병용하지 않은 경우에 칼슘 보충제를 먹으니까 심근경색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더라라는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의 치료에 많이 쓰는 칼슘 보충제의 역할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논문이에요. 이런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비타민 D와 심근경색의 다양한 이제 논문들을 한번 보시면, 자,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혈관에 그 염증이 자주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이 올라가더라라는 논문도 있고요. 아니면 비타민 D 자체가 심근세포, 평활근 섬유, 또 혈관 내피 섬유에 직접적인 작용을 해서 이런 세포 내 공간으로 칼슘이 이동되는데 작용을 함으로써 실제 심혈관 질환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논문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알도스테론의 발현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조절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비타민 D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2배 증가한다. 꽤 높죠, 그죠?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최대 52%나 더 높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심근경색증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역으로 다시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96%가 우리가 보통 비타민 D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면 부족하다라는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증 환자를 역으로 해보니 이 사람들은 거의 96%가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라는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이 사람이 그 심혈관 합병증이 생길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예측하는데 비타민 D가 그런 우리가 이 사람이 걸릴 것이냐를 예측하는 독립적인 인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심혈관 질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타민 D와 천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본인이 아니고요. 엄마가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어린이가 천식 발병률이 높더라라는 논문도 있고요. 이러한 비타민 D 자체가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면역은 선천면역, 후천면역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여기에 모두 관여한다는 거죠. 이런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의 조절, 그 다음 잠재적인 항균 작용을 해서 천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더라라는 논문도 있고요. 천식 치료를 했을 때 그 환자의 치료의 효과를 비타민 D가 더 높이더라.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했을 때 비타민 D가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D가 점차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안에서 생활하시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또 환경도 오염이 되니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햇빛으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천식 환자들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는 어떨까요? 우리가 비타민 D를 제가 그 비만 환자분들 그 대사 치료할 때 비타민 D를 반드시 체크하고 보충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비타민 D가 인슐린의 그 호르몬의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을 잘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비타민 D 농도를 높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데 비타민 D와 당뇨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서 비타민 D 보충제를 줬을 때 1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또한 그 비타민 D를 보충한 것과 2형 당뇨병 사이에 연관성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500 IU 이상의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당뇨병 발병 위험이 43%나 낮았다. 그리고 위험이 33% 감소했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1,25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가 그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민감도도 높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밑에 있네요. 인슐린의 감소성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2형 당뇨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하는 작용이 많죠. 비타민 D와 또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태양에 노출되어서 이에 따른 비타민 D의 생성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형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과 같은 질병의 발병 기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자가 면역 염증성 질환을 떨어뜨리고 자가 면역 질환의 발현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만일에 부족하다면 우리가 굉장히 요즘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병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이런 크론, 궤양성 대장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앓고 계시는데 막상 비타민 D 검사를 해보면 그 간단한 비타민 D 검사조차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막 큰 병원에 다니시고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왜 비타민 D를 그렇게 낮게 장시간 유지하고 계셨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항상 비타민 D를 높게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장 장벽의 기능을 촉진하고 항균 펩타이드의 합성을 자극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비타민 D가 높을수록 크론 발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지만 대양성 대장염과는 또 연구를 해보니 큰 관련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도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더 많은 비타민 D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률이 더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자가 면역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비타민 D를 높게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같은 질환의 발생, 재발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또 감염은 어떠냐? 그 감염 또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그 면역과 관련된 감염성 질환이 계속 이렇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면역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2년간 이제 여실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비타민 D를 일정한 농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암은 어떠냐?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요법을 했더니 전체 암의 발생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논문도 있고요. 또 어떤 논문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암 환자의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 같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는 그 많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비타민 D 농도를 가진 여성이 발병 위험이 63% 더 낮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이런 발생 및 진행 기전에 보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유방암이 있는 사람이 비타민 D가 낮았을 때 이 사람의 그 삶의 이유가 오히려 나쁜 것 같더라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병률 사이에 역관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가장 그러니까 비타민 D가 4등분 했을 때 비타민 D가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그룹에서 암 발병의 위험률이 33% 낮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타민 D 하면 우리가 아까 떠오르는 게 계속 이제 석회화를 유발하고 뼈에 칼슘과 유의한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캘슘 패러독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그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가 그만큼 점점 더 이제 건강해진다라는 우리가 그 상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칼슘 섭취가 많은 국가에서 오히려 골다공증의 빈도가 더 높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칼슘에 그 뼈에 칼슘이 부족한 거, 또 그리고 자꾸 혈관들이 석회화되는 거. 혈관에 너무 칼슘이 많아서 이렇게 혈관뿐만 아니라 근육, 다양한 조직들이 석회화되는 현상,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 키 작용을 하는 것이 비타민 D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칼슘이 그 안전하게
뼈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슘 서플리먼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뼈로 가게 해야 된다. 어떻게 뼈로 가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D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타민 D와 그 뼈의 대사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논문들이 나옵니다. 5년 동안 칼슘을 복용한 여자 그룹에서 복용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1000명 중에 골절은 3명이 적었지만 오히려 심장마비가 6명이 더 많았다. 이제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여기는 파란색 표는 칼슘을 복용한 그룹, 빨간색 점선은 복용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심장 질환,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제 빈도죠.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섭취한 칼슘이 혈관의 그 플라크 형성을 증가시켜서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칼슘을 섭취한 그룹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칼슘의 섭취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칼슘 이제 아주 뭐 칼슘을 늘려도 골절이 예방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논문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심장마비 질환뿐만 아니라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아니면 그 사망률이 모두 그 칼슘을 섭취한 그룹에서 더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칼슘의 섭취는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안전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신장결석, 심혈관 질환, 전립선 암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권고되기 시작했고요. 비타민 D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뼈는 100년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칼슘 우리가 보충제로 먹지 못했을 때 음식으로 먹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비타민 D와 K2를 복용하고 또 환자분이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자라는 이제 이런 대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 이명 환자분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논문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명에서도 비타민 D가 중요한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D의 수치는 THI라는 것은 이 환자분이 이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겪느냐라는 수치입니다. 근데 그걸 측정해 봤을 때 비타민 D가 높을수록 환자가 이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정도가 약하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명 환자분과 이명이 없는 환자분들의 그 비타민 D 농도를 봤더니 이명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비타민 D 농도가 낮죠. 이명이 있는 사람들은 19.86, 그 다음에 이명이 없는 사람들은 평균 농도가 27.43이 되더라라는 거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50.7%인데 비해서 이명이 없는 사람들은 비타민 D 부족 환자가 22%더라.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얼마나 이명으로 괴로워하느냐라는 수치가 비타민 D가 15 이하인 그룹에서 59.73, 15 이상인 경우에는 33.42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같은 이명 환자더라도 더 이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비타민 D가 그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고 인슐린 부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이명 환자군 중에서도 비타민 D와 당뇨의 빈도 사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런 이명과도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비타민 D의
여러 가지 작용, 우리가 아까 당뇨도 예방하는 작용이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당 대사를 잘 되지 않게 하고 칼슘의 대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달팽이, 와우 간에 석회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울한 경향을 자꾸 만들어내고 마그네슘을 떨어뜨리고 항염증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만성 통증이나 두통, 중이염 같은 질환의 빈도를 더 높인다는 거죠. 그럼 이경화증, 골다공증을 높이고 턱관절의 장애를 높이고 염증성 경향을 높이고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켜서 결국은 비타민 D의 부족도 이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D의 부족이 이런 여러 가지 경로로 이명을 일으킨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006년도 논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비타민 D의 평균 혈중 농도가 굉장히 낮은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여기가 우리나라거든요. 요 큰 막대가 여름이고 작은 막대가 겨울입니다. 그런데 거의 조사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굉장히 그냥 거의 꼴찌죠, 그죠? 특히 여름과 겨울의 갭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여름을 지나왔잖아요. 11월부터 내년 3월, 4월, 5월까지는 햇빛을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굉장히 비타민 D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만발을 기울이셔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7.6 나노밀리그램 퍼 밀리리터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14년 자료인데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비타민 D의 한국인의 혈중 농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2008년부터 요 분홍색이 남자, 그다음 파란색이 남녀 모두를 나타내는데 점차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7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에서 16.7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성을 아는 것과 또 실제 어떤 액션을 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외부 활동을 거의 못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핍률이 점차 마찬가지죠. 혈중 농도가 떨어지는 거랑 결핍률이 올라가는 거 같은 이야기니까 2014년 기준으로 남성의 75.2%, 여성의 82.5%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더 비타민 D의 부족이 많고요. 우리가 자꾸 자외선 차단 같은 거 하고 아무래도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야외 생활을 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여름, 가을에 비해서 봄, 겨울에 비타민 D 부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비타민 D 부족이 많아지는 시즌이죠. 그리고 의외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 30대 이하군에서 비타민 D의 결핍 상태가 더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건 제가 외래에서 보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뼈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 일이 많거든요. 관절 질환 때문에 가시다든지, 골다공증 때문에 가신다든지, 병원에 가시면 그래도 병원에서 비타민 D 주사 맞으세요, 비타민 D 드세요, 아니면 칼슘 처방하면서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 학생들, 비타민 D를 챙겨 먹거나 그걸 체크하거나 공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비타민 D 잘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도 비타민 D를 스스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타민 D 주사 옛날에 맞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계속 맞아야 돼요? 그거 약 먹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 우리나라가
북위 35도 이상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 평생 일정한 간격으로 비타민 D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어야 된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가 비타민 D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얼마로 잡을 거냐, 피 검사를 하시는 거죠. 병원에 가셔서 피 검사를 해서 3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일 때를 충분하다고 하자라고 대한고울다공증학회, 대한산부인과 내분비학회에서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30에서 10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굉장히 넓죠. 범위가, 그죠? 30에서 10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사이는 안정하다고 인정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독성에 대해서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게 수용성 비타민, 그다음 지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그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나간다라는 걸 아시고, 또 지용성 비타민은 내가 먹으려니까 뭐 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드시면서 이거 독성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그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높아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혈액 검사 해보시면 적정한 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얼마 정도 유지되는가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기적인 검사를 한 2, 3회 해보시고 적정량을 찾으시면 그걸 평생 동안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D 이제 혈중 농도를 얼마를 유지할 거냐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권고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만 넘어가도 좋다라는 이런 권고안도 있고요. 아니다, 높을수록 좋은 것 같다. 아니면 50 이상에서는 별다른 보호장 더 메리트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0 나노몰 per 밀리리터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가 저하가 되고 50나노몰 per 밀리리터에 도달하면 흡수율이 최대화가 되어서 칼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을 넘더라도 더 이상 칼슘의 흡수율이 증가되지는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주로 이제 한 50 정도는 유지하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30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50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영양학회에서 권고하는 성장기 비타민 D의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른 권고량이 있고 25 마이크로그램이 1000IU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타민 D를 이야기할 때는 몇 IU 드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1000IU에서 4000IU, 뭐 5000IU까지 보통 많이 드시는데요. 2세까지는 하루에 30 마이크로그램이면 1000IU 정도 됩니다. 2세까지는 1000IU, 5세까지도 1000IU 정도 될 것 같고요. 6 내지 8세 정도 되면 2000IU, 11세까지도 뭐 2000에서 2500IU 정도 되고, 이런 이제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면은 4000IU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회에서는 하루에 4000IU를 맥시멈으로 보고 나이에 따라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장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성인은 4000IU를 상한 섭취량으로 지정한다라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내가 이런 고용량을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재보시고 100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일 때는 하루에 7000IU를 먹어서 올리고, 이런 농도에 따라서 뭐 6000, 5000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해보시면 보통 한 16에서 20IU 정도 됩니다. 특별히 뭐 주사를 맞거나 보충한 게 없다면, 우리 아까 그
그 논문에서 한국인이 뭐 17점 얼마다 이런 논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대략적으로 한 5,000 IU까지는 드셔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욕심내셔서 10,000 IU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 그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해 보면 너무 높아서 제가 가끔 너무 높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하루에 한 5,000 IU 정도 드시는 것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를 주사로 맞기도 하시죠. 이제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비타민 D 제제는 20만 IU 정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먹는 양이 그 4,000에서 5,000 IU 정도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주사는 20만 IU, 20만 IU를 맞으면 혈중 농도가 2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가 증가합니다. 보시면 비타민 D 주사를 내가 맞았어요. 맞으면 5일 정도 지나면 혈중 농도가 20 정도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흡수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다. 그래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좀 빨리 올려주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주사를 맞으시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한 17 나노그램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그러면 주사를 맞으시면 5일 정도 지나시면 20 정도 올라가니까 37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비타민 D 제제를 복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얘가 급속히 올라가기는 하지만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는 못하거든요. 보통 비타민 D 주사제 맞으시면 2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혈중 농도를 보면 이렇게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이제 계속 춤을 추겠죠. 그죠? 5일 뒤에는 20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다양한 비타민 D의 작용을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40에서 5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유지하는 게 훨씬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먹어서 흡수율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끼리는 이제 같이 영양제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똑같은 비타민 IU의 비타민 D를 같은 IU 용량으로 먹었는데도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다들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흡수율도 다르고 또 비타민 D가 아까 항염증 작용이나 뭐 인슐린 분비 작용이나 다양한 작용들이 있었잖아요. 들어가서 쓰이는 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는다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그 혈중 농도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보는 것이 좋고 낮다면 주사를 맞고 또 같이 영양제를 먹어서 비타민 D는 얼마를 먹느냐 그다음에 주사를 얼마를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혈중 농도를 어떻게 일정하게 얼마의 수치를 유지해 나가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이 나한테 가장 좋은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타민 D 주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흡수장애나 고도 비만 이제 너무 비만이 있어서 비만 환자들은 비타민 D가 지방에 쌓여가지고 잘 작용을 못 하거든요. 그 비타민 D 필요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혈중 농도가 현저히 낮은 사람, 영양제를 처방해도 규칙적으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차라리 주사를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비타민 D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